한 주간의 IT 이슈를 점검해 드립니다. IT 이슈 위클리.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이번 주 방송은 성탄 특집으로 진행됩니다. 네, 12월 23일입니다. 이제 정말 2019년이 일주일 남았고, 그리고 이제 성탄이 이틀 정도 남았군요. 네. 이제 한 해 마무리 뭐 잘 하셨죠? 이제는 뭐 마무리는 거의 다 끝났다고 봐야 되겠죠. 건강한 또 한 해가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스타트업 전문 컨설팅사 디토 파트너스 그룹의 최유환입니다. 오늘도 세 가지 이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한 가지 아주 깊은 이슈가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세 가지 뉴스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뉴스는 토스가 제3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 인가를 획득했다는 소식입니다.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지금 23일쯤 되면 뭐 다 아실 건데요. 그러나 또 이제 저희 방송의 뭐 여러 가지 진행상 보면 중요한 뉴스는 그래도 한 번쯤은 다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채택을 했습니다. 지난 16일에 금융위로부터 토스가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예비 인가를 획득했습니다.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 가칭 토스뱅크가 출범을 할 예정입니다. 지난번에 예비 인가를 사실 신청을 했었고 그때 한번 고배를 마셨죠. 그게 제 기억에 올해 4월인가 5월쯤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당시에 자금 조달과 지배구조 안정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받았었죠. 네, 그 이후에 금융위와 함께 컨설팅을 받으면서 다시 이제 재수를 준비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KEB 하나은행, 그다음에 한화투자증권, 중소기업중앙회, SC제일은행 등등을 포함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주주단을 꾸려서 이번에 지원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잘 통과가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토스가 34% 지분, 그리고 KEB 하나은행, 한화투자증권, 그리고 중소기업중앙회, 이랜드월드가 각각 10%씩 공동 이대주주의 형태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뭐 그 외에 보면 SC제일은행도 있고 뭐 몇몇 뭐 알토스 벤처스라든지 이런 VC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이제 회사들이 참여를 해서 이번에 이제 이런 컨소시엄으로 예비 인가를 획득하게 된 것이죠. 토스 측은 금융 소외계층, 즉 전통적인 금융권에서 기존의 금융권에서 소외되어 왔던 중신용의 개인 고객과 그리고 소상공인 애들에게 집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승건 대표는 이제 그런 이제 멘트를 했는데 이런 타겟 고객들에게 중신용의 개인 고객과 소호 고객들에게 기존에 불가능했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포용과 혁신의 은행이 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뭐 토스는 등장부터 어쨌든 사람들에게 이제 새로운 어떤 뭐 혁신 뭐 이거는 조금 의견이 좀 다르죠. 진짜 이제 수수료 무료라는 게 정말 혁신이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수수료 무료라는 게 혁신이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 송금 절차가 굉장히 간단하고 간편했던 뭐 그런 UX가 오히려 혁신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토스가 수수료 부담을 줄였든 UX를 잘 만들었든 어쨌거나 이제 혁신적인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새로운 경험을 시켜줬던 것이 사실인데, 자, 과연 인터넷 전문 은행으로 출범을 하면서 과연 이제 어떤 식의 또 혁신적인 서비스를 만들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뭐 사실 몇몇 제가 그 핀테크 쪽에 있는 분들에게 여쭤보니 뭐 견제 멘트인지는 모르겠지만, 야, 근데 그거 쉽지 않을 텐데라는 이제 말들은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중신용의 개인 고객과 이제 소상공인이라는 층이 사실은 전통의 금융권에서 이제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들은 사실은 다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그걸 근본적으로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걸 이제 쉽게 말하면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상품을 어떻게 구성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큰 챌린지가 될 텐데 토스 내부에는 사실은 뭐 그런 금융 상품을 구성하는 뭐 그런 역량이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이제 다만 컨소시엄에 이런 은행이나 증권사 등등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도움을 잘 받으신다면 이제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어쨌든 뭐 지금까지는 늘 이제 놀라운 소식, 승승장구하는 소식들을
잘 이제 보여주셨기 때문에 뭐 앞으로도 이제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토스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소식이자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또 하나의 굉장히 큰 챌린지이고 큰 숙제겠죠. 예. 뭐 잘 극복해서 어쨌거나 말씀하신 대로 중신용의 개인 고객과 소호 고객들이 뭔가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금융 서비스가 나온다면 뭐 그거야 정말 환영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요. 정부가 AI 국가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자, 과연 데이터 3법은 그런데 데이터 3법은 이런 생각인 거죠.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17일 과기부에서 AI 국가 전략을 3대 분야에 걸쳐서 발표를 했습니다. 하나씩 좀 훑어보죠. 첫 번째 AI 생태계 구축이라는 분야에 대해서는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고 그리고 AI 반도체에 1조를 투자하고 또 포괄적인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는 등등을 시행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두 번째 AI 활용 분야에 대해서는 AI를 위한 인재 양성 그리고 전 국민 대단합니다. 전 국민 AI 교육 그리고 뭐 2,000개 이상의 스마트 공장의 보급 그리고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AI 서비스 도입 등등을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세 번째로 사람 중심의 AI 구현 이 분야에 대해서는 고용 형태가 뭐 아무래도 다변화되지 않겠습니까? 다변화라기보다는 이제 뭐 이건 좋은 말인 것 같고 제가 보기엔 고용 형태에 있어서 이제 상당한 이제 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AI가 상당 부분의 이제 노동력들을 이제 대체를 하기 시작하면 어쨌거나 그것에 대응하기 위한 이제 사회보험을 확대해서 포용적인 일자리 안전망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그 아주 촘촘한 그런 이제 과제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백화점식 나열이다. 뭐 좋은 거 다 써놨다. 뭐 이런 얘기겠죠, 결국. 과연 뭐 이게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고 또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크리티컬하게 아주 그 날카롭게 치고 들어온 그 여론은 어떤 게 있었냐면 이 데이터 3법 개정도 안 되는 상황에 이거 정부에서 내봤자 뭐 하냐 이거 반쪽짜리다 이런 비판론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3법 얘기를 제가 마지막 줄에 좀 더 써놨는데 사실은 이 데이터 3법은 지난해 말부터 논의가 됐던 법들이죠. 그런데 여야 대치 상황으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1년이 넘은 아직까지도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조차 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AI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데이터라는 것들이 이 아이들의 이제 먹이로서 잘 이제 피딩이 돼야 되죠. 제공이 돼야 되는데 데이터가 충분히 제공될 수 없는 그런 이제 법적인 상황에서는 아무리 AI라는 엔진을 똘똘하게 만들어 놔봤자 얘가 이제 더 이상 똑똑해질 수도 없고 제대로 굴러갈 수도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선결 과제가 데이터 3법에 있는데 선결 과제는 냅두고 뭐 엄하게 왜 이 후결 과제부터 뭐 이렇게 써놓고 있냐 뭐 이제 이런 그런 어떤 이제 비판론인 것이죠. 뭐 물론 사실은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AI 국가 전략 자체를 발표한 것은 국가가 그만큼 그 국가의 어떤 미래 경쟁력으로서 AI를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의지의 표명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저는 그거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저도 동의하는 것은 오히려 이제 정부보다 이건 국회의 책임이겠죠. 국회에서 빨리 이제 데이터 3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죠? 건설적인 방향으로 좀 통과해야 될 법은 빨리 통과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만 정부나 또 산업계에서 움직이는 그런 발걸음에 맞춰서 충분히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아마 이 방송 듣진 않으시겠지만 국회의원 여러분 좀 힘내주세요. 지금 뭐 연말이라 솔직히는 이제 올해는 다 간 것 같고 내년 초라도 하여튼 좀 빨리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해외로 넘어가 보죠. 해외 소식인데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그리고 왓츠앱 이 세 개 앱을 통합 연동하겠다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미국의 FTC가 연방거래위원회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얘기를 하죠. 페더럴 트레이드 커미션이라고 부르더군요. 위원회 그럼 커미티 이럴 것 같은데 커미션입니다. 아무튼 페더럴 트레이드 커미션에서 이 통합 작업에 제동을 걸겠다라는 의향을 비췄다고 합니다. 사실은 뉴스 자체만 보면 그냥 의향을 비춘 거라서
이거를 뉴스로 전달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면 뭐 어떤 처분을 내린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앞뒤에 있었던 여러 기사들을 좀 종합 정리를 하다 보니 이게 페이스북이 올해 진짜 뭐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제는 고난의 페이스북의 뭐 2019년 뭐 이런 부제인 것이죠. 아래 써놓은 내용이 다 그겁니다. 한번 순차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올해 초에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전체적으로 다 통합을 해서 연동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해요. 그러니까 앱 자체는 세 개의 앱이 페이스북과 인스타와 왓츠앱이 별도로 현재와 같이 존재를 합니다. 다만 어느 한 앱을 쓰든 어느 한 앱을 쓰더라도 다른 두 개의 앱을 쓰는데 굉장히 편리하게 연동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뭐 이건 제가 예를 드는 건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왓츠앱에서 어떤 뭐 신기한 사진을 봤다. 그럼 뭐 거기서 뭐 간단하게 이렇게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뭐 인스타에 그 사진이 바로 올라간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연동 작업인 것이죠.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는 버추얼리는 이 세 개의 서비스가 사실상 이제 하나로 통합되는 그런 이제 효과를 얻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그런데 사실은 통합 발표에 앞서서 이미 이제 EU 유럽연합에서는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인수한 것 자체가 이거는 독점 행위다라고 해서 경고를 한 적이 있었고요. 게다가 올해 5월에는 또 페이스북의 공동 창업자인 크리스 휴즈가 페이스북 해체해야 된다. 이거 이미 뭐 상당히 심각한 독점 기업이다. 뭐 이러면서 특히나 이제 통합 연동하겠다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반대해 왔습니다. 자, 그러자 올해 6월에 미국 정부가 이른바 빅4, 구글, 뭐 아마존, 페이스북 등 뭐 IT 기업에 대한 반독점, 엔티트러스트 이슈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 하고 이제 조사에 나서게 됐고요. 그리고 또 올해 9월에는 9개 주, 미국의 9개 주의 검찰총장들까지 나서서 페이스북의 반독점 위반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착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올해 초에 그죠? 발표하고 그다음 5월에 공동 창업자 막 비판하고 6월에 미국 정부가 나서고 9월에 또 주정부가 막 나서고 이 뭐 난리도 아닙니다. 또 그 전에 뭐 유럽 연합에서도 나서고 결국은 이제 페이스북이 굉장히 독점력이 있고 반독점 위반에 대한 그런 우려들을 사실은 올해 1년 내내 이런 그 이슈를 사실은 이제 계속 겪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이제 지금 12월에 FTC에서 통합 작업 제동 걸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자, 일각에서는 내년 11월에 대선을 앞둔 트럼프 정부가 실리콘밸리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음 달쯤에 FTC에서 처분을 한다고 하니 그 처분을 보면 어쨌든 뭐 정부의 이제 입장이 확실하게 나오겠죠. 자, 근데 이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특히 페이스북이 올해 이렇게 이 고난을 많이 겪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그 중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리브라인 것 같고요. 그죠? 페이스북이 암호화폐를 직접 발행해서 유통시키겠다라고 했던 계획. 그 리브라가 상당 부분 정부의 그 뭐랄까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두 번째 근본적으로는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애플에 비해서는 훨씬 더 페이스북이 가지고 있는 SNS로서의 파워, 즉 미디어로서의 파워가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또 어떤 정부가 보더라도 사실은 이런 거대 SNS에 대해서는 견제할 수밖에 없겠다. 뭐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좀 더 근본적인 이슈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구글이 최근에 유튜브가 워낙 너무 뜨고 있어서 아마 구글도 조금 지나면 이제 유튜브를 중심으로 해서 뭐 이 미디어와 같은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한 뭐 제약이 걸리고 하겠죠.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어쨌든 페이스북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늘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거죠. 뭐 페이스북의 어떤 뭐 운영자가 뭐 악의적으로 알고리즘을 살짝 고쳐서 뭐 어떤 특정 정당을 옹호하는 뭐 그런 글이나 그런 글들을 뭐 위주로 이렇게 뭐 뭔가 타임라인에 이렇게 띄워준다든지 하면 뭐 어느 순간 보면 사람들 생각이 또 어느 정도 그쪽으로 막 가지 않겠어요, 그죠? 이거는 뭐 제가 그냥 진짜 제가 그냥 상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페이스북이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정부 관계자들 또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이제 민감하게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 페이스북이 지금 굉장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1타겟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과연 저커버그 뭐 이런 것과 상관없이 자기 할 말 늘 하고 다녔던 저커버그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성탄 특집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앞에 내용에서 성탄 특집은 없어요. 그죠? 이제 엔딩을 제가 좀 성탄 특집으로 하려고 합니다. 오늘 두 가지 사진을 준비해 봤는데 사실 두 가지 소식이죠. 왼쪽은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88세의 노인이 굉장히 힘겹게 막 무릎이 막 안 좋고 이런 분인데 이코노미석을 타고 가고 있는 것을 지켜본 어떤 청년이 자신의 1등석 자리를 기꺼이 양보해 줬다. 뭐 이런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노인이 너무 기뻐서 이걸 SNS에 올렸고 이 소식이 이제 외신을 통해서 전 세계에 알려졌죠. 자, 오른쪽에 있는 소식은 맥도날드 이성민 씨라는 분의 소식인데 얼마 전에 이분이 이제 제주에서 근무를 했다고 해요. 근데 당시는 알바였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소아마비를 앓고 있는 5살짜리 아이의 부모와 그 가족이 아이와 함께 제주 여행을 왔다가 간단하게 식사 해결하려고 맥도날드를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청년이 이 아이가 소아마비인 것을 보고 뭐 편안한 소파 자리로 안내를 해주고 또 음식도 다 서빙을 해주고 또 아이와 막 놀아주고 선물도 주고 그림도 같이 그리고 뭐 이런 선행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안타깝게도 이제 얼마 후에 사실은 이제 세상을 떠났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 부모가 그 아이가 떠나는 그 순간까지도 이 형의 얘기를 했다. 그리고 이 형이 줬던 선물을 꼭 끌어안고 그렇게 이제 세상을 마감해서 결국 이제 그 아이의 유골에 이분이 줬던 그 선물, 또 그림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보관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줬고 또 이분은 뭐 이제 알바에서 매니저로 승진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매니저로 승진한 게 중요한 건 아니겠죠. 본인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그런 소식으로 다가갔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오늘은 엔딩을 해야 되겠다. 자, 지금 이 순간에 앞에서 보여드렸던 사례들이 이렇게 거창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냥 딱 떠오르는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혹시 있나요? 혹시 떠오르는 분이 있으세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떠올랐다면 아무런 대가 없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도움을 주십시오. 그 단 한 사람을 위해서 거창하게 여러 사람 안 하셔도 됩니다. 딱 한 사람 찍으셔서 도움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크리스마스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이렇게 맞춰 보려고 합니다. 즐거운 성탄 되시고요. 아무런 대가 없이 사랑을 나눠주실 수 있는 그런 성탄절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연말 특집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따뜻한 크리스마스 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